혹시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고 한숨을 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편의상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72살이 되던 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자식 셋을 키우느라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딱 1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순자 할머니는 새벽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자 할머니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팔순을 앞둔 지금 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밝고 당당한 어르신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돈은 많지 않으십니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로 받는 돈 몇십만 원이 전부이십니다. 그런데도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끊이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은 비참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계실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가깝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5살이 넘은 어르신 10분 중 4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4분 중 1분이 아니라 10분 중 4분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 반드시 비참해야 하는 걸까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어야 하는 걸까요? 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비참하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품격 있고 따뜻하게 노년을 보내는 비밀. 지금부터 6개의 챕터로 나눠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누이실 때 분명히 가슴이 따뜻해지실 거라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난과 비참함이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려 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통장에 수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우울해하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풍요롭게 사는데도 정작 본인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 주변에 한두 분쯤 계시지 않나요? 반대로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으신데도 늘 밝고 활기차신 분,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제가 직접 뵌 분 중에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칠순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을 편의상 김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오래전 사업에 실패하셔서 가진 재산이라고는 작은 시골집 한 채뿐이십니다. 연금도 많지 않으시고 자식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뵙고 가장 놀랐던 건 그분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십니다. 텃밭에 나가 상추, 고추, 토마토를 돌보십니다. 손수 키운 채소로 아침밥을 지으시고 이웃집 할머니들께 나눠드리십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셔서 바둑을 두시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시며 책을 읽으십니다. 돈은 많지 않으시지만 하루하루가 알차고 의미가 있으십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부족하시면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돈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거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비참함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비참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태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 거냐?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가지 핵심 영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챙기시면 돈이 없어도 결코 비참하지 않은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자,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후 준비라고 하면 먼저 돈부터 떠올리시죠. 얼마를 모아야 할까?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집은 어떻게 할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몸입니다. 건강한 몸만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료비입니다. 한순간에 큰 병 한 번의 수술, 몇 년에 걸친 장기 간병, 이런 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쓸어가 버립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작은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요양병원 비용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노년에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헬스장에 등록하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을 드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걷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루 30분 꾸준히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치매 위험도 3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냥 운동화만 신고 집 근처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8이신 박 할머니는 10년 전만 해도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조차 힘드셨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시며 화장실 가는 것도 버거우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할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더 나빠져요. 딱 1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그날부터 박 할머니는 하루에 1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조금씩 덜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니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반년이 지나니 1시간도 거뜬히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팔순을 앞두고 계시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시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시라고 합니다. 약값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의 힘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걷기뿐만이 아닙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값비싼 음식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 한 그릇, 이런 밥상이 고기 반찬 가득한 밥상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밤 10시쯤 주무시고 아침 6시쯤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충분히 자는 것이 노년 건강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십니다.
괜히 병명만 알게 되면 더 아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 이상 어르신들께는 무료로 정기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꼭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건강도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늦게 발견할수록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자, 몸을 지키는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무너집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돈보다 무서운 것,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진행한 오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수십 년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곁에 사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병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병 위험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자살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말입니다. 외로움은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부자 어르신보다 시골 작은 집에서 매일 이웃과 수다 떠는 어르신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친구도 있고 멀리 이사가는 가족도 있고 연락이 끊기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75세 최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십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전혀 외롭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매일 사람을 만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최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 가십니다. 거기서 신문을 읽으시고 책을 읽으시고 같은 시간에 오시는 다른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십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도서관은 할아버지의 또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는 소중한 친구들이 되셨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가셔서 무료 컴퓨터 교실에 다니십니다. 70대에 컴퓨터를 배우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신데 그 덕분에 해외에 있는 자식들과 영상 통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십니다. 저녁에는 경로당에 가셔서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가끔은 막걸리 한 잔씩 나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니까 외로울 틈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역 사회의 힘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곳들은 다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세요. 그저 인사만 나눠도 좋습니다. 날씨 이야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접촉들이 쌓여서 우리를 외로움에서 구해줍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연락을 자주 안 한다. 찾아오지 않는다. 손주도 잘 안 보여준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함을 내색하는 대신 먼저 따뜻하게 연락해 보십시오.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는 연락 말고 그냥 안부를 묻는 짧은 연락. 얘야,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너도 잘 지내지? 이런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따뜻함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당장 전화를 걸어도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만약 5명도 채 되지 않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인간관계를 다시 돌볼 때입니다. 오래 못 본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먼 친척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동네 이웃과 눈인사라도 나누세요. 관계는 심어야 자랍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건강과 관계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에 100억대 자산가가 되는 방법,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 달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내가 직접 벌 수 있다는 그 당당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살이신 이 할머니는 평생 주부로만 사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할머니는 너무나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집안일밖에 모르는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한동안 집에만 계시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일자리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데 용기를 내어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하신 일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 한 달에 받는 돈은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30만 원이 내 평생 처음 내가 직접 번 돈이야.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돈이야. 돈의 액수보다 그 의미가 훨씬 컸습니다. 지금은 일을 시작하신 지 3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일 덕분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사랑받는 동네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를 반겨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번 돈으로는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본인을 위한 작은 선물도 사시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드시는 재미도 느끼십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이 할머니의 자존감입니다. 이제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수입의 힘입니다.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20-3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번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돈이 주는 당당함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65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 종합복지관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등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보람도 있고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둘째, 재능 나눔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오셨던 일이 있으시죠? 요리 뜨개질서에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을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강사료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셋째, 소소한 부업입니다. 집에서 손재주를 살려 작은 물건을 만들어 파시거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나누거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일자리가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돈이 적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적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먼저 욕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새 차가 있으면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집안에 앉아있는 내가 한심해 보입니다. 자식이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 내가 못 가르친 것 같아 속상해집니다. 이 모든 감정의 뿌리가 바로 비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옆집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어제나 작년에나 10년 전에 나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도 나는 지금 이만큼 살아있구나. 이만큼 건강하구나. 이만큼 감사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82살의 정 할머니이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창가에서 30분씩 기도하시고 감사일기를 쓰십니다. 할머니가 쓰신 감사일기를 보면 정말 소박합니다. 오늘 아침 새소리가 예뻤다. 마당에 핀 꽃이 반가웠다.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나눠주셨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해줬다. 이런 것들입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런 작은 것들을 매일 기록하시면서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십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처음에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나? 오늘 하루도 그저 그런 하루였는데. 그런데 일주일, 한 달, 3개월이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평범한 일들이 이제는 특별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사십니다.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때 자식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건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일은 놓아주셔야 합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마실 차 한 잔, 오늘 부는 바람 한 줄기, 오늘 듣는 음악 한 곡.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살면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주지 않은 사람도 없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부모로서 실패한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자기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6번째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 없이도 배우고 즐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면 즐길 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도서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도서관은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무료로 수만 권의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습니다. 신문과 잡지도 볼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머무실 수 있습니다. 냉난방도 잘 되어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때로는 간단한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자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유튜브도 엄청난 보물 창고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의 지식과 문화를 공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 영화, 클래식 음악, 세계 여행, 요리법, 건강정보, 역사, 다큐멘터리,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하려면 배우셔야 하죠.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지금은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주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우려고 하시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료 강좌들 정말 많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노래 교실서에 교실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가 태극권, 건강 체조문학, 미술 역사 공부. 여러분이 평생 해보고 싶으셨던 것들을 이제 돈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꼭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또 하나, 자연을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즐거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를 힘이 없으시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 사계절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 이것이 백만장자도 누리기 어려운 호사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연을 더 많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이 자연을 더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른 아침의 고요함, 새소리, 신선한 공기. 이것이 하루를 선물처럼 만들어줍니다. 둘째, 차 한 잔의 여유.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것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셋째, 좋은 음악 듣기. 젊은 시절에 좋아하셨던 노래들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추억이 되살아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넷째, 일기 쓰기. 하루를 돌아보는 짧은 일기 한 줄. 이것이 삶을 정리해줍니다. 다섯째, 식물 가꾸기.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기쁨, 꽃이 피는 감동. 이것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즐길 게 없다는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풍요로움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없어도 비참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6개의 챕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참함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몸이 곧 재산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정기 검진. 이것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이겨내십시오. 동네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을 활용하십시오. 가족과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넷째, 작은 일이라도 내가 직접 돈을 버는 당당함을 느끼십시오. 노인 일자리, 재능 나눔, 소소한 부업, 금액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시고 비교를 멈추시고 과거를 놓아주시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섯째,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발견하십시오. 도서관, 유튜브 무료 강좌, 자연 작은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아니면 뭔가 하나쯤 실천해 봐야겠다는 다짐이 드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이 영상은 성공한 겁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내일은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모레는 감사 일기 한 줄을 써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반년 뒤,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과 의무에 쫓겨 살았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비참하게 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품격 있고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지켜야 할 돈 관리 원칙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쓸 수 있는지, 자식들과 돈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기나 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꺼낼 이야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드려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달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인데요. 65이 되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이고요. 성격도 참 깔끔하시고 매일 아침 샤워도 거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집에 놀러 왔다가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김 선생님이 그 말을 우연히 들으셨어요.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매일 씻는데, 옷도 매일 갈아입는데 도대체 왜? 여러분, 이게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몸에서 아주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노네날데하이드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 몸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물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냄새는 본인은 절대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요, 연구 참가자들에게 눈을 가린 채 여러 사람의 옷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75%가 넘는 사람들이 노인의 옷 냄새를 정확하게 구분해냈다고 해요. 75%면 어느 정도냐?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냄새만 맡아도 아, 이건 나이 드신 분 옷이구나 하고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잘 실천하시면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 참 깔끔하시다, 저분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잘 안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품격을 만듭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청결 포인트 중에는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신 부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매일 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안 씻고 계신 곳이에요. 끝까지 봐주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차 한 잔 준비하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 기억하시지요? 이 물질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피부에는 피지라는 기름이 나와요. 젊을 때는 이 피지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피지 안에 있는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산화가 돼요. 산화라는 게 뭐냐?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몸 안의 기름이 공기랑 만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화된 지방산이 바로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냄새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빠른 분은 40대 초반부터, 보통은 40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50대, 60대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만들어져요. 7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이 물질이 무려 3배 이상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젊은 사람 눈에는, 아니 코에는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냄새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본인은 절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코에는 후각 피로라는 현상이 있어요.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요, 뇌가 이건 원래 있는 냄새구나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시계 초침 소리를 처음엔 들리다가 나중엔 안 들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본인이 가장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처음 들어가면 그 집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어떤 집은 된장 냄새, 어떤 집은 향수 냄새. 그런데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 냄새를 못 느끼세요. 왜요? 매일 맡으니까요. 우리 몸 냄새도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며느리분이 계셨는데요. 시어머님 생신에 모든 식구가 모였답니다. 그런데 어린 조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한테서 꼬순내나. 꼬순내요.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다 얼어붙었답니다. 할머니는 민망하셔서 화장실로 가셨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냄새가 좀 나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게 문제예요. 가족도 말을 못해요. 친구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솔직한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냄새는 더럽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더럽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사실 이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아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걸 관리하느냐, 방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60, 70이 되셔도 향기롭습니다. 방치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어르신 한두 분쯤 계시지요. 60이 넘으셨는데도 저분은 참 깔끔하시다, 저분 옆에 있으면 향기롭다, 이런 평을 듣는 분들이요. 그 어르신들이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를 꾸준히 지키시는 것뿐이에요.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매일 씻으신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지금부터 말씀드릴 7군데 중에 최소 3군데는 거의 안 씻고 계실 겁니다. 어디일까요?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째, 바로 귀 뒤입니다. 귀 뒤. 여러분, 오늘 샤워하실 때 귀 뒤를 비누칠해서 문지르셨나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노네날데하이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이 귀 뒤, 그리고 목덜미, 가슴 위쪽, 등 상부예요. 특히 귀 뒤는 피지선이 많고 통풍이 잘 안 돼서 냄새 물질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샤워하실 때 손가락 끝에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시고요. 귀 뒤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20-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귀 뒤쪽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부분, 여기까지 쭉 문질러 주세요. 이 습관 하나만 들이셔도 여러분 몸냄새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절반. 둘째, 목덜미와 뒤통수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놓치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뒤통수 아래,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이요,
여기가 땀이 많이 차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자분들은 긴 머리에 가려져서 더 관리가 안 되는 부위예요. 샴푸하실 때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마사지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두피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어요. 여러분, 머리 감는 횟수가 어떻게 되세요? 매일 감으시는 분, 이틀에 한 번 감으시는 분, 3일에 한 번 감으시는 분, 다양하실 거예요. 특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 빠진다라고 하시면서 며칠에 한 번만 감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냄새의 주범입니다. 두피에도 피지가 많이 나와요. 이 피지가 공기랑 만나서 산화되면 특유의 기름 냄새, 쩐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틀에 한 번, 가능하시면 매일 감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샴푸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히려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시는 게 남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손톱 밑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이 더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손톱 밑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각질이 정말 많이 쌓여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손톱이 두꺼워지고 굴곡이 생기면서 그 틈새에 더 많이 끼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음식에 닿고 얼굴에 닿고 손주의 볼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손톱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손톱은 짧게 일자로 잘라주세요. 너무 바짝 자르시면 염증이 생기니까 적당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톱솔로 손톱 밑을 닦아주세요. 손톱솔이 없으시면 쓰던 칫솔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비누 거품을 묻혀서 손톱 밑을 슥슥 문지르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손이 훨씬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이건 정말 많이 놓치시는 곳이에요.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가락 사이. 여러분, 씻으실 때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벌려서 닦으시나요? 대부분은 그냥 발을 물에 담그고 비누 한번 쓱 문지르고 말지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야말로 냄새의 온상입니다. 발은 땀샘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발에서 나오는 땀의 양이 컵 한 잔 분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 땀이 발가락 사이에서 증발하지 못하고 세균이랑 만나면 그 유명한 꼬랑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으시는 분들은 더 심해집니다. 해결책은요, 씻으실 때 반드시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어서 하나하나 문질러 주세요. 엄지와 검지 사이, 검지와 중지 사이, 이렇게 4군데를 다 닦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는 꼭꼭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축축한 상태로 양말을 신으시면 그게 바로 무좀이랑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5째, 배꼽입니다. 배꼽이요. 놀라셨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꼽을 청소하신 게 언제인가요? 아마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배꼽은 깊숙이 들어간 구조라서 때가 쉽게 쌓이는 곳이에요. 그때가 세균과 만나서 냄새를 풍깁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 배꼽의 세균 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무려 7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세균이 살고 있더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배꼽 청소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면봉에 베이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묻히셔서 배꼽 안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물로만 하시면 깊이 들어간 때가 잘 안 빠져요. 6째, 겨드랑이 넘어 바로 가슴 아래쪽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속옷이 닿는 부분, 남성분들도 배가 나오신 분들은 배와 가슴 사이 접히는 부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이 접히는 부분은 땀이 고이고 공기가 안 통해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샤워하실 때 이 부분을 손으로 들어서 드러내시고 안쪽까지 비누칠해서 닦아주세요. 그리고 씻은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냄새와 염증의 원인이 돼요. 여름철에는 이 부분에 땀띠 파우더를 살짝 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째,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엉덩이와 항문 주변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민망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 부위의 근육이 약해지고 피부가 약해져서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화장실을 사용하신 후에요,
휴지로만 닦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래요. 가능하시면 비데를 사용하시거나 비데가 없으시면 물티슈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샤워하실 때는 비누로 이 부위까지 깨끗하게 닦으셔야 합니다. 속옷을 벗으셨을 때 속옷에서 냄새가 난다면요, 그건 바로 이 부위 관리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자, 어떠세요? 7가지 다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군데나 제대로 씻고 계셨나요?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생각해보니까 안 씻었네 하시는 곳이 있다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만 깨끗하면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아무리 씻어도 여러분이 입으시는 옷과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에서 냄새가 난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으신 박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정말 깔끔하세요. 매일 씻으시고 속옷도 매일 갈아입으시고 겉옷도 이틀에 한 번은 바꿔 입으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늘 한숨을 쉰답니다. 왜요? 시아버님이 오시면 집안 가득 이상한 냄새가 퍼진다는 거예요. 박 어르신은 절대 인정을 안 하세요. 나는 매일 씻는다. 옷도 매일 갈아입는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옷이에요. 여러분, 옷을 세탁하신다고 해서 냄새가 다 빠질까요?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옷에는요, 노네날데 하이드라는 그 물질이 옷감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요. 일반 세탁으로는 이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 같은 옷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세탁할 때 산소계 표백제를 함께 사용해 주세요. 염소계 말고 산소계예요. 가루나 액체로 된 제품이 있는데요. 세제랑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 산소계 표백제가 옷에 스며든 냄새 성분을 분해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이렇게 세탁하셔도 옷 냄새가 확 달라져요. 둘째, 빨래는 반드시 햇빛에 말려주세요. 건조기가 있으시면 건조기도 좋지만요, 햇빛만큼 강력한 살균제는 없습니다. 햇빛의 자외선이 세균을 죽이고 남아있는 냄새 성분까지 분해해줘요. 특히 속옷, 양말, 수건은 반드시 햇빛에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옷장 관리입니다. 여러분,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새 옷 냄새가 나시나요? 아니면 뭔가 캐캐 묵은 냄새가 나시나요? 옷장은 밀폐된 공간이라서 습기가 차고 그 습기가 옷에 스며들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옷장 관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옷장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해주세요. 가능하면 옷들도 꺼내서 햇빛에 한번 쐬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 제습제나 숯을 넣어주세요. 숯은 정말 좋아요. 일반 참숯을 베개 커버 같은 천에 싸서 옷장에 넣어두시면 습기도 잡고 냄새도 잡아줍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옷 이야기는 됐고요. 다음은 침구입니다. 이불, 베개, 매트리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불을 빤 게 언제인가요? 베개 커버는요. 매트리스 청소는 하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땀도 흘리고 피지도 나오고 각질도 떨어져요. 이게 다 이불과 베개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불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빠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두꺼운 겨울 이불은 1년에 한 번 빨까 말까 하지요. 이불 커버와 베개 커버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탁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이요. 이불 자체도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시거나 최소한 햇빛에 널어주세요. 베개는 1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베개 속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먼지 진드기가 살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어떻게 하느냐? 석 달에 한 번은 진공 청소기로 매트리스를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를 뿌려서 30분 정도 두셨다가
청소기로 빨아들이시면 냄새 제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햇빛이 좋은 날은 매트리스를 창가로 끌고 가서 햇빛을 쐬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은 집 안 공간입니다. 특히 현관과 화장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실까요? 거실이요. 맞아요. 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실까요? 바로 냄새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집 냄새. 이게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현관 관리는요, 신발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신발, 낡은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신발 안에는 땀과 세균이 가득합니다. 신고 계신 신발도 가끔씩 햇빛에 말려주시고 신발장 안에는 수치나 신문지를 넣어두시면 냄새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을 일주일에 한 번은 물걸레로 닦아주세요. 흙먼지와 함께 쌓인 냄새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셔야 해요. 특히 변기 주변, 바닥의 머리카락, 세면대 주변의 물때, 이런 것들이 냄새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환풍기 꼭 돌려주세요. 샤워하실 때도, 볼일 보신 후에도 화장실의 습기가 집 전체 냄새를 좌우합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매일 비우세요. 싱크대 배수구에도 석주에 한 번은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부어서 청소해 주세요.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닦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집과 옷 관리였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입냄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거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슬쩍슬쩍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 있으셨지요? 그게 바로 입 냄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 냄새, 구취라고도 하지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침의 양이 줄어듭니다. 침은요, 우리 입안의 자연 청소부예요.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균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침이 적게 나와요. 이걸 구강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그게 바로 입냄새가 됩니다. 둘째, 치주 질환이에요. 잇몸병이지요. 나이가 드시면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 음식물이 끼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엄청난 냄새를 만들어내요. 심한 경우에는 바로 옆 사람도 못 견딜 정도로 심해집니다. 셋째, 틀니나 임플란트 관리 부족이에요. 틀니를 하신 분들 매일 제대로 닦고 계신가요? 틀니도 자연 치아만큼, 아니 어쩌면 더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양치질입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 30분 이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닦느냐입니다. 대부분은 칫솔질을 너무 세게 그리고 너무 빨리 하세요. 양치질은요, 최소 2분, 가능하면 3분 이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닦으셔야 해요. 세게 문지르시면 잇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하세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꼭 치실을 사용하시고 치아 사이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치간 칫솔도 함께 사용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시겠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혀 관리. 여러분, 혀를 닦으신 적이 있으세요? 혀에는요, 엄청난 양의 세균이 삽니다. 혀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하얗거나 누런 설태가 끼어 있지요. 이게 바로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입냄새의 80%가 혀에서 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혀 닦는 법은요, 혀 클리너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걸로 혀 안쪽에서 앞쪽으로 살살 긁어주시면 됩니다. 칫솔 뒤쪽에 혀 클리너가 달린 제품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해주세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수도 있는데요.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드세요. 하루에 물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셔서 첫 물 1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밤새 마른 입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틀니 관리법도 말씀드릴게요. 틀니는 매 식사 후에 빼서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으신 후 물이나 세정액에 담가서 보관하세요. 절대 마른 상태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변형되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가셔서 틀니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심하면 임플란트 자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전용 칫솔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서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구강 청결제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 양치질 후에 30초 정도 가글 해주세요. 단,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무알코올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강 청결제는 양치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입 관리였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해야 할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몸을 씻고 이를 닦아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냄새는 계속 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과 흙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체취를 만들어요. 어떤 음식이 냄새를 심하게 만들까요? 첫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피를 타고 돌다가 폐로 나오면서 입냄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땀으로도 배출돼요. 양치질을 해도 잘 안 없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뿌리부터 올라오는 냄새라서요. 물론 마늘과 양파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완전히 피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자리에 나가시거나 사람을 만나실 때는 전날 저녁부터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드신 후에는 우유 1잔, 녹차 1잔 드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과 고기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면 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많아지고 그게 세균과 만나 강한 냄새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몸 안에서 독소를 만드는데 이게 피부를 통해 나오면서 체취를 바꿉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술입니다. 라면, 과자,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 안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면 독소가 되어 냄새를 만듭니다. 술은 특히 심해요.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입냄새와 땀냄새를 엄청 심하게 만듭니다. 술 드신 다음 날 본인도 모르게 술 냄새가 피부에서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넷째,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설탕은 몸 안에서 세균의 먹이가 돼요. 특히 입안의 세균이 설탕을 먹고 번식하면서 입냄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많이 드시면 당뇨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특유의 케톤 냄새라는 과일 썩은 냄새 비슷한 게 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첫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상추, 깨씹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엽록소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천연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매 식사마다 녹색 채소를 한 접시씩 드세요. 샐러리나 파슬리 같은 허브도 아주 좋습니다. 둘째,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와 배. 사과는 천연 칫솔이라고 불릴 만큼 입안을 깨끗하게 해줘요. 식사 후에 사과 한 조각 드시면 양치질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고요. 딸기, 키위, 귤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체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식사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은 입냄새와 몸냄새를 동시에 잡아줍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넷째, 발효 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런 발효 식품에는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몸 안에서부터 냄새를 줄여줍니다. 다만 청국장은 드신 직후에는 냄새가 좀 날 수 있으니까 사람 만나시기 전에는 피하세요. 6째,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은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 큰 페트병 하나 분량을 목표로 드세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로요. 그 다음은 운동과 땀 관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땀도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젊을 때는 땀을 많이 흘려서 몸 안에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땀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입니다. 그게 결국 다른 형태로 나와서 채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에 30분,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걷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면서 무릎에 부담이 적어서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아침에 햇살을 받으며 공원을 걸으시거나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것.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세요. 땀이 마르면서 세균이 번식하면 그게 바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샤워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우나와 반신욕도 추천드려요. 일주일에 1~2번 정도 사우나나 반신욕을 하시면 피부에 땀샘이 열리면서 노폐물이 대거 배출됩니다. 이걸 해독 효과라고 하지요. 반신욕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욕조에 배꼽 높이까지 물을 받으시고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그 후에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양제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건 첫째, 비타민C. 항산화 작용으로 노네날 데하이드 생성을 줄여줍니다. 둘째, 유산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채취를 줄여줍니다. 셋째, 오메가3. 염증을 줄이고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만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챕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냄새를 없애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냄새만 없앤다고 해서 멋진 어르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멋지게 나이 드신 분들 있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째, 항상 단정하십니다. 옷이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고 단정해요. 머리도 항상 정돈되어 있고 손톱도 깨끗하세요. 이게 바로 자기 관리의 기본이에요. 옷차림은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자기 몸에 맞고 색깔이 너무 우중충하지 않은 옷. 이게 핵심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밝은 색 옷을 입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회색, 검정만 입으시면 인상이 더 어두워 보입니다. 하늘색, 연한 베이지, 연한 분홍, 이런 밝은 색은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옷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보다 몸에 맞는 사이즈를 입으시는 게 젊어 보이는 비결입니다. 머리 관리도 중요해요. 남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여성분들은 1~2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셔서 머리를 정돈하세요. 흰 머리를 염색하실지 그대로 두실지는 선택이지만요. 어떻게 하시든 단정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흰 머리도 잘 다듬으시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은발의 신사, 은발의 숙녀처럼요. 둘째, 손과 발이 깨끗합니다. 멋진 어르신들은 손과 발이 정말 깨끗하세요.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씻으시고 로션을 발라서 관리하십니다. 발도 매일 씻으시고 발톱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손과 발은
제2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악수를 할 때, 신발을 벗을 때 이분의 성격과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손 관리 팁 하나 드릴게요. 나이가 드시면 손등에 검버섯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손을 씻으신 후에는 반드시 핸드크림을 발라주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손과 발에 크림을 듬뿍 바르시고 면장갑과 면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아침에 피부가 몰라보게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향기가 납니다. 냄새 말고 향기요. 멋진 어르신들은 은은한 향기가 나세요. 강한 향수가 아니라 깨끗한 비누 향이나 은은한 로션 향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기억은 시각과 후각으로 남습니다. 좋은 향기로 기억되는 분이 되세요. 향기를 만드는 방법은요. 샤워 후에 로션이나 보디 오일을 발라주세요. 향이 은은한 제품으로요. 그리고 옷에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시면 옷에서도 좋은 향이 납니다. 향수는 살짝만, 손목이나 귀 뒤에 한 번씩만 뿌리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시면 오히려 거부감을 줘요. 넷째, 미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멋지게 나이 드신 분들은 얼굴에 미소가 있으세요. 웃으실 때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웃음주름이 보기 좋지요. 찡그리고 계신 어르신보다 웃고 계신 어르신이 훨씬 젊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점 미소는 연습이 필요해요. 거울 앞에서 하루에 한 번 활짝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꼬리를 올리고 눈도 같이 웃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몸에 배게 돼요. 다섯째, 자세가 꼿꼿합니다. 멋지게 나이 드신 분들은 등이 꼿꼿하세요. 허리도 펴고 어깨도 열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세 하나만 바꾸셔도 10살은 젊어 보이세요. 정말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등이 굽고 어깨가 말리기 쉬워요. 근육이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면서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걸으실 때는 머리를 들고 어깨를 뒤로 하시고 배에 힘을 주세요. 앉으실 때도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이 간단한 자세 교정이 여러분의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5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5분,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유튜브에 어르신 스트레칭이라고 검색하시면 따라하실 수 있는 영상이 많이 나와요. 여섯째, 말씨가 고우십니다. 멋진 어르신들은 말씨가 참 고우세요. 큰 소리로 화를 내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젊은 사람을 만나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시고 자기 자랑보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품격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집이 세지고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늘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면 다릅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시고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맞아요, 그러게요, 같은 공감의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일곱째, 꾸준히 배우십니다. 멋진 어르신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으세요. 새로운 기술도 배우시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시고 새로운 취미도 가지세요.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 이게 바로 젊음의 비결이에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뭐든 좋습니다.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치매 예방도 되고 무엇보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운 사람에게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은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들면 노네날 데하이드라는 냄새 물질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본인은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다 느껴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라 관리하실 일입니다. 둘째,
7가지 청결 포인트. 귀 뒤, 목덜미와 두피, 손톱 밑, 발가락 사이, 배꼽, 가슴 아래 접힌 부위, 그리고 엉덩이와 항문 주변. 이 7군데를 매일 꼼꼼하게 씻으세요. 셋째, 옷과 침구, 그리고 집 관리입니다. 산속의 표백제로 세탁하시고 햇빛에 말리세요. 이불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세탁하세요. 옷장과 신발장은 환기하시고 수치나 제습제를 넣어주세요. 넷째, 입 관리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 하시고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하시고 혀도 꼭 닦으세요. 틀니와 임플란트는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6개월에 한 번 치과 검진 받으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섯째,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마늘, 양파, 고기, 기름진 음식, 술, 단 음식은 줄이시고요. 녹색 채소, 과일, 녹차, 발효식품, 물을 충분히 드세요. 매일 30분 걷기 하시고 주 한두 번 반신욕으로 땀 빼시고요. 여섯째, 품격을 만드세요.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손발, 은은한 향기, 밝은 미소, 꼿꼿한 자세, 고운 말씨, 끊임없는 배움. 이 7가지가 여러분을 멋진 어르신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많은 것을 다 한 번에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첫째,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 귀 뒤와 목덜미를 꼼꼼하게 닦기. 둘째, 자기 전에 물 한 잔 드시고 혀 닦기. 셋째, 내일 아침 베개 커버 빨기. 이 3가지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냄새가 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방치하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품격 있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손주가 여러분에게 안기고 싶어하고,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르신이 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나이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피부 관리부터 표정, 옷차림, 대화법까지. 실제로 주변 분들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해드릴 노하우를 총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